자, 그러면 오늘은 2일째죠. 이틀째인데,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예, 어, 네트워크 명령어, 네트워크 명령어라는 걸 좀 할 거예요. 자, 네트워크 명령어인데, 자, 요거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명령어가,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 이제 IP config라고 하는 게 있죠. IP config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핑, 그다음에 이거는 트레이서트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이 세 가지 명령어에 관련한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IP config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인터넷 할 때 IP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사용자 자신의 컴퓨터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그다음에 이제 핑은 뭐냐면은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 지금 네트워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현재 상태, 그다음에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 이런 거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핑입니다. 그다음에 트레이서트는, 자, 트레이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뭐냐면은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 경로를 추적할 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거 CMD 상황에서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요. 자,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해야 돼요. 요거. 이게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 우리 키보드에 그 윈도우 키가 따로 있어요. 그 알트 키 왼쪽에 보면 그 윈도우 창문 모양의 또 뭐 깃발 모양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예, 먼저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R을 눌러요. 그럼 요렇게 실행이라고 이렇게 창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CMD라고 입력을 합니다. CMD. 이 CMD가 뭐냐면 코맨드예요, 코맨드. 명령하다 할 때 코맨드라는 명령어 있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요렇게 창이 하나 나와요. 창이 하나 나오는데 이 창에 여기다 인제 직접 인제 명령을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IP config, IP config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게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이게 뭐냐면 내 컴퓨터의 IP 주소예요. 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IP 버전 4 주소는 뭐 192.168.137.1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주소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요런 주소 값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여기 이제 무선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은 무선랜에는 어 뭐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것도 나오고, 서브넷 요것도 같이 나오죠. 기본 게이트웨이 값도 같이 나오죠. 예, 요런 것들. 그러니까 IP 주소에 관련된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IP config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령어가 뭐가 있었죠? 핑은, 핑은 어 자, 이제 핑 명령어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그 처음에 나온 것처럼 어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를 이제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게 핑 명령어인데, 이제 내 컴퓨터가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내 컴퓨터의 그 랜 카드가 또는 내 컴퓨터의 와이파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또 알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핑. 예, 여기다가 핑이라고 입력을 해요. 핑이라고 입력하고, 그다음에 IP 주소가 127점 127.0.0.1,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지금 핑하고 127.0.0.1은 뭐냐면은 내 컴퓨터의 랜 카드의 기본 주소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모든 컴퓨터는 다 랜을 쓰기 위한 랜 카드가 만약에 있다고 할 경우에 그 랜 카드의 기본 주소 값은 127.0.0.1이에요. 그래서 이 핑 테스트에서 밑에 나온 것처럼 요런 말들이 나오면은 내 랜 카드는 이제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게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고장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핑 이런 거 보면은 요런 것들이 나와요. 뭐 패킷을 보냈는데 뭐 보냈다, 받았다, 손실은 얼만큼 된다. 그다음에 뭐 32바이트를 보냈는데 1 뭐 밀리세컨드 이하로 들어왔고 뭐 TTL 값은 128이다.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핑 예, www. 핑 www.pc cpu cpu.ac.kr. 예. 자, 그럼 이게 어디예요? 학교잖아요. 예. 이게 그 충북 도립대학 그 IP 홈페이지 주소죠. 그래서 이 핑을 이렇게 그 사용을 해서 그 도메인 네임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그 홈페이지 주소에 대한 IP 주소가 이렇게 해석이 돼서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왔죠?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왜 여기는 왜 이렇게 이 값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값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보안 문제 때문에 이 핑 들어오는 거를 이제 그 감춘 거죠, 일부러. 왜냐하면 이 핑을 이용해서 그 해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기가 인제 살아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이제 어 해서 이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걸 못 하게끔 일단 막아 놓은 겁니다. 자, 핑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 또는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 요렇게 해서 인제 알아본 거죠. 그다음에 인제 트레이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트레이서트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트레이서트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요. www. cpu.ac.kr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에서 충북 도립대 홈페이지까지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는지 그 경로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래에 그 경로 추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로가 지금 어떤 IP 주소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 자, 이거 끝날 때는 컨트롤 C를 눌러주면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명령어를 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3개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이라는 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CMD예요. 창에서 어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 경로를 추적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뭐로 가야 돼요? 예, 트레이서트로 가야 되는 거죠. 1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 명령어를 실행하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아까 핑을 했을 때 이제 그 알 수 없는 게 이제 뭐냐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대상이 되는 IP 주소의 호스트 이름. 예. 그다음에 신호 전송의 손실률, 그다음에 전송 신호의 응답 시간 이런 것들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여기 아까 이제 게이트웨이 그 주소값 나온 거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DNS의 IP 주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서버의 IP 주소는 안 나오고 누구만 나온다? 오로지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트워크 명령어들은 다 이런 식으로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어 좀 어떤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 다음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원격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예, 뭐였죠? 예, 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그 명령어가 그 문제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51페이지 8번 문제하고 그다음에 170페이지 19번 문제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찾아가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문제와 유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두고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봐야 될 것이 이제 연산 속도 단위예요. 예, 연산 속도라는 게 뭐냐면은 얼마나 빨리 계산을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요 순서를 많이 물어봐요. 예. 요 순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MS 이거는 마이크로 S, NS, PS, FS, AS 이렇게 안 읽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밀리세컨드, 그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 그다음에 나노 세컨드, 피코 세컨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fem토 세컨드, 요거는 아토 세컨드. 요 앞에 한 글자씩만 따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거 빠른 순서대로 나열해라. 내지 거꾸로는 그 반대죠. 느린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 밀리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어 10의 마이너스 3승 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은 10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를 하나 컴퓨터에서 어떤 명령어를 하나 실행하는데 1000분의 1초 만에 해결했다는 얘기죠. 그럼 1초면 1000개의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제 마이크로 세컨드는 어떻게 돼요? 10의 6승 마이너스 6승초니까 6제곱초니까 100만 분의 1 초가 되잖아요. 예. 100만 분의 1 초가 되기 때문에 1 초에 100만 개의 명령어를 뭐 실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나노 세컨드는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이죠, 10억. 예. 그러니까 10억 분의 1 초. 그러면 1 초에 10억 개의 명령어가 실행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컴퓨터의 처리 시간 단위가 빠른 것에서 느린 것으로 나열된 것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느린 거에서 빠른 순서대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거꾸로 느린 이제 꼭 반대로 물어본 거잖아요. 앞에가 빠른 거에서 뒤로 가면서 느린 거로 나오는 거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이 뭐가 돼요? 네, 2 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M, N, 뭐 P, F, S 뭐 이렇게 뭐 외우는 사람들도 있던데 요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을 찾아서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는 100% 맞춰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20번 다음 중 처리 속도의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예,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은 3의 배수로 가요. 예, 3, 6, 9, 12, 15,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어 이제 좀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답 문제를 보니까 대부분 다 10의 그 아니 3의 3의 배수로 다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나노세크가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이크로 세컨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렸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21번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거, 예, 요거, 예, 피코세컨드. 여기서는 이 네 개 중에는 이 피코세컨드가 이제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기출 문제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 피코세컨드를 찾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풀어주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연산 속도에 관련된 그 문제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런 문제는 각자 찾아서 한번 풀어봤으면 합니다. 자, 68페이지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8페이지 18번 문제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8페이지.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68페이지 18번. 다음 중 컴퓨터의 시스템 클럭 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 옳은 것은? 예, 컴퓨터의 시스템 클럭 속도. 이건 뭐예요? 예, CPU의 속도예요. 네, CPU 속도, 그 다음에 램. 램에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하는, 입력을 하는 속도. 어, 그런 속도가 이제 시스템 클럭 속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 미리세컨드, 나노세컨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답이 뭐가 되냐면은 예, 3번이 돼요. 메가헤르츠. 예. 우리 CPU 뭐 2.7 메가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시스템 클럭 속도는 기본으로 뭘 사용한다? 예, 그 여기 메가헤르츠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하는 클럭 속도의 단위다라고 이게 나오죠. 중앙 처리 장치가 이제 CPU예요. CPU. 그래서 CPU의 속도 뭐 3.5 뭐 메가헤르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잠깐 그 연산 속도에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그 지금 연산 속도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또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취급에 따라서 컴퓨터를 분류를 했어요. 예, 데이터 취급,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냐에 따라서 컴퓨터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사실. 예,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 또 하나는 아날로그 컴퓨터,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컴퓨터 세 종류로 컴퓨터를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에 요런 그 요소들이 있어요. 요런 요소들이 있는데 요런 요소들을 가지고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비교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디지털 컴퓨터인 경우에는 여기 잠깐 볼게요. 숫자, 문자 등의 셀 수 있는 데이터. 예,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취급하는 데이터가 숫자나 문자 등의 셀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고, 아날로그 컴퓨터인 경우에는 여기 물리량이에요. 물리량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류, 몇 암페어, 온도 몇 도, 속도 몇 킬로미터, 몇 마일. 예, 이런 것이 이제 연속적인 뭐다? 물리량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런 데이터들을 취급을 해요. 디지털 컴퓨터는 숫자와 문자를 취급해요. 자, 그럼 구성 회로는 뭐로 되어 있냐? 예,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 회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예 다르죠. 예, 논리 회로다, 여기는 증폭 회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주요 연산은 사칙 연산이에요. 사칙 연산. 근데 여기서는 미적분 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적분 연산.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연산 속도가 느려요. 근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산 속도가 빨라요. 반대일 것 같죠? 예, 반대일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밀도는 필요한 한도까지, 여기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정밀도는 디지털 컴퓨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억장치 프로그램은 필요해. 여기 이제 기억장치하고 프로그램은 필요한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을 서로 비교를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이브리드 컴퓨터 잠깐 볼게요. 요거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만을 조합한 컴퓨터. 두 개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요새 뭐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는 것처럼, 요새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이렇게 좋은 점만 섞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한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호화된 숫자와 문자, 이산 데이터 등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증폭회로를 사용한다. 증폭회로, 이거 아날로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증폭회로는 예,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거죠. 4번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느리다. 여기 속도 여기 느리다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답은 뭐가 돼요? 3번이 되는 거죠. 22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23번 잠깐 볼게요. 23번.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컴퓨터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은 거. 자, 데이터의 형태. 세 가지가 나와야 되죠. 예, 디지털, 그 다음에 아날로그,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예. 슈퍼컴퓨터는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취급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컴퓨터는 그게 세 가지,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를 쓰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뭐예요? 네, 당연히 디지털 컴퓨터죠. 네, 이런 걸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 잠깐 음소거 좀 해주세요. 예, 다른 학생들 좀 방해될 것 같으니까 음소거 좀 해주세요. 자, 24번.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예, 요 문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야, 디지털 컴퓨터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다양한 입력값을 처리하며 아날로그 컴퓨터는 숫자 데이터만을 처리한다. 이거 어떻게 반대로 바뀌었죠? 디지털 컴퓨터는 증폭회로로 구성되며 아날로그 컴퓨터는 논리회로 구성된다. 이것도 예,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적분 연산을 주로 하며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이건 맞는 거죠. 예. 아날로그 컴퓨터는 범용이고 디지털 컴퓨터는 특수 목적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예, 이것도 반대로 바뀌었어요. 디지털 컴퓨터가 뭐다? 예, 범용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예, 디지털 컴퓨터는 범용 컴퓨터가 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용도 컴퓨터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이거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재은이 학생 거. 자, 그래서 이제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컴퓨터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는 과연 어떻게들 나오는지 이제 제가 찾아놓은 건데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런 애들은 한번 같이 찾아볼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복습하면서 한번 문제를 찾아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할게요. 자, 먼저 92페이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92페이지에 8번이에요. 92페이지 8번. 저도 92페이지 8번 가보겠습니다. 네, 92페이지 8번. 자, 92페이지 8번 다음 중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세대별로 구분할 때 5세대 컴퓨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 지금 이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컴퓨터를 분리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다르죠. 컴퓨터를 분류를 하는데 세대별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별로 분류를 하면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나와요. 뭐 1세대는 진공관을 사용했고
2세대는 뭐 트랜지스터를 사용했고 3세대는 IC를 사용했고 4세대는 뭐 LSI, VLSI를 사용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5세대는 뭘까요? 거기에 나온 것처럼 퍼즐 컴퓨터, 인공지능, 패턴 인식. 사실 1 번, 2 번, 3 번이 대부분 다 그 인공지능하고 같이 연관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답이 4 번이 아니라고 나오죠. 4 번은 직접 회로 사용, IC를 사용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IC를 사용한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3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세대로 구분해서 1 세대부터 5 세대로 이제 구분하는데 여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 뭐 진공관이다, 트랜지스터다, IC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구분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8 번의 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봐야 될 문제가 114 페이지 114 페이지 4 번이요. 14 번. 네, 114 페이지 14 번이 되는데 한번 가 볼게요. 네, 114 페이지 14 번. 여기 나오네요. 네. 14 번. 요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음 중 컴퓨터를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컴퓨터. 예. 다음 중 컴퓨터를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는 처리 능력이에요. 처리 능력. 그러니까 컴퓨터를 분류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우리는 데이터, 사용하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뭐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발전 과정, 그 안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소자, 소재가 뭐냐, 뭐 진공관이냐, 뭐 트랜지스터냐, IC냐 이거에 따라 또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또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하는 거는 어 뭐가 있을까요? 14 번 답. 답 뭘까? 음. 답이 뭘까?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예. 보이죠? 하이브리드. 예, 1 번이 돼요. 자, 처리 능력이니까 거기 메인 프레임, 퍼스널 컴퓨터, 슈퍼컴퓨터. 자, 퍼스널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그 처리 능력이 제일 작아요. 그거보다 쪼끔 큰 게 뭐예요? 메인 프레임, 메인 프레임.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게 뭐가 되죠? 슈퍼컴퓨터가 되죠. 그래서 그 처리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뭐 퍼스널 컴퓨터, 메인프레임,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이브리드는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갈 문제는 126 페이지 11 번이요. 네, 126 페이지 11번 가 보겠습니다. 네, 126 페이지 1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왔네. 네. 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크로 컴퓨터는 휴대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예.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게 있는데 일단 거기서 겁먹으면 안 돼요. 일단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게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는 휴대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분리된다. 다음 중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분류하는 경우 스마트폰이 포함될 수 있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종류. 예,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거는 작다라는 얘기예요. 예. 작은 거, 작은 컴퓨터의 종류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근데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분류한다면 그럼 걔는 어떤 종류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랩톱 컴퓨터? 랩톱은요, 우리가 이제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창기에. 예. 랩이 뭐예요? 무릎이잖아요. 랩톱,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 예. 지금 노트북보다는
훨씬 컸죠. 한 무게가 한 5kg 정도. 5kg.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무릎 위에다 5kg 짜리 물건 올려놓고 뭔가 하긴 쉽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능하죠. 예. 그래서 랩톱 컴퓨터, 초창기의 노트북, 예,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오죠? 노트북 컴퓨터. 그다음에 데스크탑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는 뭐 우리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다 데스크톱이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를 분류할 때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서 팜탑 컴퓨터라는 얘기예요. 팜. 팜이 어디예요? 여기 손바닥. 예.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렇죠. 우리 그 스마트폰은 손바닥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팜탑 컴퓨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갈 때는 132 페이지 12 번으로 가 볼게요. 132 페이지 12 번. 네, 132 페이지 12번 가 보겠습니다. 예, 또 나오네요. 다음 중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파스칼의 계산기는 사칙 연산이 가능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이다. 네,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예요. 근데 파스칼의 계산기는 사칙 연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다 가능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만 됐다? 값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더하기하고 빼기만 계산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스칼의 계산기는 사칙 연산 아니죠. 그래서 답이 여기는 1 번이 답이 되는데 파스칼의 계산기는 덧셈과 뺄셈만 가능한, 예, 그런 기계식 계산기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천공 카드 시스템은 콜러리스가 개발한 것으로 인구 통계 및 국세 조사에 이용되었다. 맞아요. 천공 카드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그 값을 카드에다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이거를 그 입력 장치에 넣었어요. 그래서 천공이라는 게 뭐냐면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야. 어디에? 카드에. 그래서 구멍 뚫린 카드를 입력 장치로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쯤? 예, 그때쯤만 해도 그 그 카드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그 컴퓨터의 입력 장치에 넣어서 인제 어떤 값을 입력하는 거를 어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카드에 구멍 뚫는 그 직업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 뚫는 직업을 갖고 인제 그 직업을 이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다 없어졌죠, 이런 거 안 쓰니까. 예. 그래서 2번 답 맞고 3번 에드삭이라고 불러요 그냥. 에드삭은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했다. 이거 맞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유니박이에요, 유니박.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이다. 예.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 발전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계들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죠. 예.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옛날 얘기를 묻는,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알고 있으면, 예, 조금 뭐 괜찮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151 페이지 11번 가 볼게요. 151 페이지 11번 좀 가 보겠습니다. 예, 151 페이지 11 번. 예. 아,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예요. 다음 중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과 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이 뭐예요?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예. 입는다는 얘기죠. 예, 입어. 옷 입는 것처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웨어러블 컴퓨터. 그래서 답은 웨어러블 컴퓨터가 됩니다. 예, 힌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예,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그래서 웨어러블 컴퓨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음 여기 지금 그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컴퓨터를 좀 분류해 봤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전, 컴퓨터의 발전 단계, 세대별 발전 단계 1 세대부터 5 세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처리 용량도 있었고 또 요즘에 나오는 웨어러블도 있었고 그래서 묻는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 영역이요. 그래서 거기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에 관련된 문제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요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 빨간색에 관련된 건 지금 같이 해 봤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음 이렇게 해 봐야 그 문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